지금 세계 최강 미국의 하늘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료가 없어 활주로에 꽁꽁 묶여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중동은 막혔고 유럽은 거부했으며 중국은 수출 빗장을 걸어 잠갔죠. 미국 서부의 공항들까지 줄줄이 멈춰서며 국가 마비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 펜타곤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단 하나의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름을 가진 나라들이 멈춰설 때 기름을 만들어 세계를 움직인 나라 대한민국.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코리아 화이팅! 댓글로 우리 한국의 저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전투기가 멈췄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새벽 4시 작전 지휘실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움직였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즉각 대응 명령이 내려졌죠. 출격. 단 한마디면 충분한 명령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미 헬멧을 쓰고 대기하고 있었고 활주로 위에는 F-15 편대가 정렬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켤 수가 없었죠. 연료가 없었거든요. 저는 마이클 해링턴입니다. 미 국방부 항공유 조달 전략 자문관이고 공군 대령 출신이죠. 30년 동안 이 나라의 전투기가 하늘에 뜨는데 필요한 모든 연료 흐름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조달 계획은 없었어요.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연료가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출격 명령서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요. 작전 지휘실 안은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명령이 오가고 통신이 터지고 누군가는 항상 뛰어다니죠. 그런데 그날은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누구도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링턴,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투기 한 대가 한 번 출격하는데 필요한 항공유가 수천 리터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영하 수십 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초음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연소돼야 하죠. 일반 정유소에서는 만들 수조차 없는 고도 정제 연료입니다. 그걸 지금 한 방울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이란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고 걸프 해역의 항모 전단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죠. 항모 전단이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 연료 소비량은 평시 대비 5배에서 7배까지 치솟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공군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죠.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두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통신 장교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부 사령부에서도 동일 보고입니다. 잔여 항공유로는 제한적 초계 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한적 초계 비행.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정찰만 겨우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공격은커녕 방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서부 공항에서 이상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주요 공항의 항공편이 하나둘 멈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노선 지연이라고 했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결항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터미널 전체가 멈춰버렸어요. 미국 서부는 원래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해서 정유소가 부족하고 동부와 파이프라인 연결도 제한적이죠. 결국 외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외부가 전부 막혀버린 겁니다. 군과 민간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달 전략팀, 국방부 에너지국, 수송사령부 관계자까지 전부 불러 모았죠. 회의실에 모인 사람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공급 가능한 경로를 전부 열거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였습니다.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인데 이란의 위협으로 유조선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중동 물량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유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자국 비축분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빨랐죠. 전쟁 개시와 동시에 에너지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속도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남은 데가 없습니다. 에너지국 차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체념한 사람의 말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음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곳이 있긴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한국입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회의실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한국이라고? 지금 장난합니까? 수송사령부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원유도 안 나오는 나라한테 항공유를 요청한다. 미합 중국이? 그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제30년 경력 동안 항공유 조달 전략에서 단 한 번도 올라온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근거를 대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정제설비 규모, 항공유 수출 실적, 태평양 횡단 수송 경로. 숫자들이 화면에 떴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반발로 가득 찼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이블을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맹이면 다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한국이 우리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세계 최강 대국이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고함이 멈추고 반박이 사라지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기름이 있었지만 연료는 부족했습니다. 원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전투기에 넣을 수 있는 항공유로 바꿀 수 없으면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걸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한국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택지는 하나뿐이라는 걸.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분석관이 남긴 자료를 혼자 펼쳐 놓았어요. 한국의 항공유 수출 실적, 정제 설비 용량, 글로벌 공급 점유율.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었어요. 틀린 줄 알았습니다. 어딘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출처가 잘못됐거나 단위가 뒤바뀌었거나 아니면 분석관이 보고서를 잘못 뽑은 거라고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상위권 항공유 수출국이라니요. 저는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다시 확인해봤어? 3번 확인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통계, 미 에너지정보청 수입 데이터, 한국관세청 수출 기록까지 전부 대조했어요. 틀린 데 없고?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거기에 찍혀있는 수치는 동일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틀린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에너지 전략 회의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온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지도에는 항상 같은 이름들이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러시아.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우리의 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땅 위에 깃발을 꽂은 나라들만이 의미 있는 존재였죠. 한국은 그 지도 위에 없었어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브리핑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의 정제 능력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발표 자료 구석에 한 줄짜리 참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걸 읽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원유 생산국이 아닌 나라의 데이터는 제 판단 기준에서 아예 걸러지는 구조였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전략적으로 의미 없다.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원칙이었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이 먼저였어요. 원유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항공유 수출 강국이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구조거든요. 기름이 나야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해야 연료가 나오는 건데 출발점 자체가 없는 나라가 결과물에서 세계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 역사, 정유 인프라 구축 과정, 수출 구조 변천. 수십 년치 데이터를 하나씩 뒤졌죠. 그리고 1970년대에서 멈췄습니다. 오일 쇼크.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한 사건이죠. 선진국들도 패닉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100%였습니다. 자국 내 유전이 전무했죠. 기름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멈추고, 수출이 멈추면 나라 전체가 멈추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더 파내려가자 당시 한국의 상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연료 배급제가 시행됐고 난방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겨울에 한국 국민들이 추위 속에 버텨야 했죠. 버스 운행이 줄었고 산업 현장은 전력 부족으로 교대 근무를 강제당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어요. 이건 제가 알던 에너지 위기와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불편함의 문제였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죽는 구조. 완충 장치가 제로인 나라가 맨몸으로 맞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위기 이후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틀었죠. 저는 그 시기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 문서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원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가공하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방향을 만든 거였죠. 기름을 구걸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름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기름을 살 돈도 부족한 나라가 그 부족한 돈으로 정유 설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원유를 사더라도 그걸 몇 배의 가치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겠다는 선택이었어요. 남들이 원유를 팔 때 한국은 그 원유를 사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항공유, 나프타, 윤활유, 고도로 정제된 석유화학 제품들, 원유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없으니까 다른 길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 결정이 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제 기술은 세대를 거듭하며 고도화됐고 설비는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됐어요. 항공유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영하 47도에서도 얼지 않는 저온 안정성, 초음속 연소에서도 균일한 에너지 출력을 보장하는 품질. 이건 단순히 기름을 끓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준의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돼? 조건을 다 맞추면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상위권이죠. 그것도 최상위요.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집요하게 쌓아온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유가 없는 나라는 에너지 전략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 판단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흐름을 다시 정리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에서 시작된 위기가
정유 산업 집중 육성으로 이어졌고 그 산업이 50년간 축적되면서 세계 최상위 정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올라와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50년 동안 놓지 않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상황에서 가능한 나라가 애초에 한국밖에 없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자료를 덮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이었던 거야.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30년 동안 제가 세워온 기준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연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감정을 빼기로 했어요. 정치도 동맹도 자존심도 전부 배제했죠. 테이블 위에 남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그 기준 하나로만 세계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처음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잖아요. 세계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되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죠. 중동이 있었고 유럽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고 인도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두 곳은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저는 조달팀에 지시했습니다. 전부 돌려. 가능한 곳 리스트 만들어. 2시간 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동이었죠. 당연히 가장 먼저 검토한 곳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니까요. 중동은 불가능합니다. 에너지국 분석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이란 해군이 해협 일대의 길에 부설 징후를 보이고 있고 유조선 통행 자체가 중단됐어요. 물량이 있어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이죠. 그 좁은 바다가 막히면 중동의 석유는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가 지워졌습니다. 유럽은? 저는 바로 다음 이름을 꺼냈죠. 접촉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전부요. 반응이 어때? 거부입니다. 공식 답변은 아직이지만 실무 라인에서 이미 선을 그었어요. 자국 비축분도 위험 수위라 외부 공급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고 유럽 각국은 자국 에너지 비축분 방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남한테 줄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동맹이고 뭐고 자기 국민 난방도 걱정해야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선택지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수송사령부 쪽에서 물었어요.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중국에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죠. 다쳤습니다. 분석관이 짧게 답했어요. 전쟁 개시와 동시에 에너지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원유, 정제유, 석유화학 제품 전부요. 사실상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속도가 문제였죠. 우리가 검토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중국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약해지는 건 중국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선택지. 지워졌습니다. 인도는요? 인도도 정제 설비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마지막 기대를 걸며 물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의 15%도 안 됩니다. 자국 내수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돌릴 여분이 없습니다. 인도는 부족했습니다. 물량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 턱없이 모자랐죠. 네 번째 선택지마저 사라졌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띄어져 있었고 검토한 국가들 위에 빨간 X 표시가 하나씩 찍혀 있었죠. 중동, 유럽, 중국, 인도. 지도 위에 가능한 색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던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호르무즈는 막혀 있었고 유럽은 등을 돌렸고 중국은 빗장을 걸었고 인도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년간 설계해온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육아는 분단위로 치솟고 있었고 미국 서부 공항의 결항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죠. 전투기는 여전히 활주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늘에 뜨지 못하는 전투기는 그냥 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때 에너지국 차장이 최종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추가 공급 가능 국가 없음.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키보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정말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음 나라 이름을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없었으니까요. 진짜로 없었습니다. 10초가 지났고 20초가 지났고 그 침묵이 30초를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곳이 남아있긴 합니다.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죠. 한국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테이블 건너편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처럼 고함치고 테이블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일장에서 이미 끝난 싸움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지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근거를 다시 올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 구조. 출발 지역별 비중. 아시아 태평양 구간.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서부에 들어오는 항공유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에서 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던 연료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단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연료가 어디서 오든 상관없었으니까요. 끊기기 전까지는.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처음 알았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수송사령부 대령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죠. 아니요. 데이터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본 겁니다. 분석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30년간 이 전략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이미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숫자가 막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수치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의미 없다는 기준. 그 기준으로 지도를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보고서를 써왔던 30년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날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건 이미 인정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저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숫자만 봤을 뿐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항공유 생산량, 정제 설비 현황, 수출 가능 물량, 가동률 추이.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가져오라고 했죠. 자료가 도착한 건 2시간 뒤였어요. 분석관이 폴더 하나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한 번 멈췄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급망을 다시 짜고 어디서 가져올지 고민하고 누구에게 요청할지 결정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도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시간 데이터 맞아?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네. 위성 감시 데이터하고 해운 추적 시스템에서 뽑은 겁니다. 한국 정유사들 가동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그게 저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유사 4곳의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네 회사의 곡선이 전부 같은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였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곳이 동시에 생산을 늘리고 있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건 기업 판단으로 가능한 움직임이 아닌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뭡니까? 정부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아래서 실행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국에는 에너지 위기 시 정부와 정유사가 통합 대응하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비상시 생산량 조정, 수출 물량 재배분, 전략 비축유 운용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구조였죠. 저는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미국의 구조와 비교가 된 겁니다. 미국은 시장 경제 원칙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나라죠. 정부가 민간 기업의 생산량을 지시할 수 없어요. 에너지부가 정유사한테 전화해서 항공유 더 만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업은 주주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정부는 규제와 세금으로만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위기가 터지면 미국은 느립니다. 정치가 먼저 싸우고 의회가 예산을 다투고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죠. 누가 먼저 움직일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분석관, 한국 정유사들이 생산 증가를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야? 이란 사태 발발 직후입니다. 거의 동시라고 봐야 해요. 우리가 한국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 이틀 뒤입니다. 저는 그 타이밍 차이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우리가 공급망 붕괴를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회의를 열고 싸우고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내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태가 터진 그 순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격차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의 1일 원유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하루 약 84만 배럴입니다. 단일 제조 시설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84만 배럴. 그게 한 회사 한 공장의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GS칼텍스 여수공장, S-오일 온산 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까지 합치면 한국 전체의 정제 능력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규모가 아니었어요. 규모는 돈을 쏟아부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항공유는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차원이 다른 제품이거든요. 영하 47도에서도 결빙이 되면 안 되고 고고도 저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해야 합니다. 불순물 기준은 ppm 단위로 관리되죠. 정제 과정에서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전투기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군용 항공유 인증을 받는 게 일반 연료 생산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까다로운 겁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그 인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규격 항공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받은 건 아니죠. 수십 년 전부터입니다. 계속 갱신해오고 있어요. 수십 년. 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이 수십 년 단위로 쌓여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였어요. 공급망이 무너졌다는 걸 확인했고 대안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결론에 도달한 참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있었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수출 경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그들은 이미 세 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는 에너지국 차장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긴급 생산 증대를 요청한다고 쳐. 미국 내 정유사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환경 규제 검토부터 시작하면 최소 몇 주는 잡아야 합니다. 의회 승인까지 가면 달 단위예요. 한국은? 이미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비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데 한쪽은 아직 논의 중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실행 중이었어요. 이건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였죠.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4개의 정유사가 동시에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신호에 함께 반응하는 체계. 비상시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는 시스템. 이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이었어요. 위기 때마다 한국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와의 결정적 차이였죠. 저는 자료 폴더를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격차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그들은 이미 끝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항공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건 확인했어요. 생산 능력도 충분했고 품질도 검증됐고 4개 정유사가 이미 가동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상태였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것과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항공유가 한국 공장 탱크에 가득 차 있어도 그걸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까지 가져올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려면 그 전에 한국 공장을 돌릴 원유가 먼저 한국에 도착해야 하죠. 그 지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 원유는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오죠. 그런데 호르무즈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란 해군의 위협으로 유조선 통행 자체가 불안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호르무즈만이 아니었어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상 수송 경로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2023년부터 시작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2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 대함 미사일, 무차별 위협. 확인된 공격만 50건이 넘었죠. 홍해는 더 이상 항로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였습니다. 홍해가 왜 중요하냐면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이 이 해역을 관통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해 통과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한 거죠.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늘어나고 시간은 몇 주가 추가되지만 배와 선원을 잇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홍해에 주둔하고 있지만 민간 상선의 안전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피했어요. 모든 나라가 돌아섰습니다. 수송 경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송사령부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 태평양 직항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가 문제예요. 중동발 원유 수송이 불안정하면 한국 정유사 가동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한국도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송사령부 대령이 물었죠. 합리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정제 능력이 뛰어나도 정제할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은 멈추잖아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국인데 그 수입의 대부분이 호르무즈와 홍해를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즉 공급망이 막히면 한국이 가장 먼저 목이 졸리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는 보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그 중간 어디쯤이었죠. 한국 측에서 홍해 수송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멈췄어요. 뭐라고? 한국 정유사들이 중동발 원유 확보를 위해 홍해 경유 수송 경로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한국 해군 호의를 전제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28개월 동안 막혀있던 바다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항로예요.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바다를 지금 들어가겠다고요. 미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어요.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미국 해군도 민간 선박 완전 호의를 보장 못하는 해역입니다. 그걸 한국 해군이 하겠다고요? 수송사령부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유조선 한 척 피격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톤의 원유가 바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환경 재앙이고 해당 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다고? 합리적으로 보면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이익을 계산하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안이었죠. 어떤 보험사도 이 항로에 보험을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해군 호위라고 했지? 네. 청해부대로 추정됩니다. 청해부대.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뭐 하는 부대야? 2009년에 창설된 한국 해군 해외 파견 부대입니다. 아덴만하고 홍해 인근에서 상시 작전을 수행해왔어요. 연간 수백 척의 상선을 호위한 실적이 있고 해적 소탕 작전 성공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이 바다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바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간 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부대가 있었고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위험하니까 피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배를 잇느니 돌아가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왜 들어가려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 중동 의존도 70%.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흔들리면 한국 경제 자체가 마비되는 구조. 희망봉 우회시 수송기간 수주 추가. 그 시간을 버틸 비축분의 한계. 답이 보였어요. 한국은 돌아갈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회할 수 있었어요. 불편하지만 가능했죠. 한국에게 우회는 곧 고가를 의미했습니다. 기름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나라가 멈추는 구조에서 몇 주의 지연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도 뚫겠다는 선택이었어요. 해군을 보내서 길을 열고 그 길로 유조선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이 길을 포기하면 나라가 멈추니까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청해부대의 작전 이력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역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는 큽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크니까 포기했어요. 한국은 포기하는 리스크가 더 크니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같은 바다를 보고 있는데 계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포기한 바다를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뚫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이미 그 바다를 경험한 해군을 앞세워서요. 한국은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생산에서 수송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완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바다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였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선택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생산 가능한 나라. 한국. 수송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 한국. 해군 호위까지 자체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나라. 한국. 모든 조건이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해 있었죠.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쪽이었지 선택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협상에서 미국이 상대에게 요청한다는 건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적 없는 구도였죠. 우리가 전화하면 상대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밀면 상대가 검토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략은 단순했어요. 압박하라. 한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외교 라인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동맹으로서의 책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지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압박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방식에 익숙했어요. 동맹국의 안보 카드를 꺼내면 대부분은 움직이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공식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외교 라인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뭐래? 공식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 라인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 측이 별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반응이 없다고? 네. 거부도 아니고 수락도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거부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발이라면 대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무반응이라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올리고 있었고 홍해 수송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해군 호위 편성까지 검토 중이었죠. 다만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조건이 올라왔어요. 외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너지부 실무진에서 우리 에너지국 카운터파트로 직접 전달된 문서였죠. 저는 그 문서를 회의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시장 가격 기준 계약, 장기 공급 프레임워크, 한국 항만 우선 사용권 보장, 수송 비용 분담 구조.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판을 깔아놓은 거였죠.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올 거면 들어오라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우리가 응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수송사령부 쪽에서 먼저 터졌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시장 가격이요? 지금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 가격으로 사라는 겁니까? 장기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급한 건 우리인데 장기 프레임을 먼저 깔겠다고요? 에너지국 차장이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항만 우선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항만에 대한 미군 접근 보장을 전제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달아올랐습니다. 미합 중국이 한국 조건에 맞춰야 한다. 동맹국한테 이런 조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세계 최강 대국이 원유도 나지 않는 나라의 조건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경을 긁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건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차분하게.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건은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건 프리미엄을 얹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한국은 시장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였죠. 장기 계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한 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받는 입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의회 쪽에서도 반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에너지안보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의회에서 난리입니다. 동맹국에 이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른 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외교 라인 담당관이 전했어요. 군은 또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체 공급선을 한 번 더 검토해야 해요. 작전 참모가 말했죠. 어디를요? 이미 다 검토했잖습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수락하면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정치는 반대했고 군은 시간을 요구했고 외교는 체면을 따졌습니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죠. 그 사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미국 서부 공항의 결항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육아는 시간 단위로 치솟고 있었고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은 나지 않았죠. 그때 보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의회 에너지안보소위 소속 의원 3명이 한국행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들었어요. 공식 방문입니까? 비공식입니다. 하지만 항공편은 이미 예약된 상태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쪽이 한국을 직접 보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인데 비공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겉으로는 싸우고 있지만 안으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던 거죠. 반대가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나중에 우리도 충분히 저항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전부 조용해져 있었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시라면 미국이 갑이었겠죠. 안보를 제공하는 쪽이 항상 위에 서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었어요. 전투기가 묶여있고 공항이 멈춰있고 공급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힘은 가진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진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조건을 다시 검토합시다. 감정 빼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결정이 내려진 건 새벽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반발이 가라앉고 침묵이 길어지고 결국 누구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 뒤였죠. 마지막에 남은 건 한 장짜리 합의문이었어요. 한국 측 조건을 기본 골격으로 수용하되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박수도 없었고 안도의 한숨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패배한 것 같은 공기가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다는 걸요. 합의문이 전달된 직후 한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온 건 합의 후 6시간 만이었어요. 한국 울산항에서 항공유 적재 유조선 2척이 출항했습니다. 목적지 미국 서부 예상 도착까지 약 2주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간. 합의문 서명 후 단 6시간 만에 배가 출발한 거예요. 보통 이런 규모의 수송이 시작되려면 최소 며칠은 걸립니다. 물량 확보, 선박 배정, 항만 스케줄 조정, 안전 점검. 거쳐야 할 절차가 수십 가지거든요. 그런데 6시간이라니. 이건 합의 후에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합의가 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석관, 이 출항 타이밍이 가능한 겁니까?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선박 배정이나 항만 스케줄만 봐도 최소 며칠 전부터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수락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알았다기보다는 수락하든 안 하든 움직일 준비를 해놓은 거죠. 어차피 자기들도 수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신호만 떨어지면 출발하는 상태로요. 그로부터 몇 주 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투기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미국 서부 공항의 결항은 계속됐고 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죠.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매일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송 현황을 확인했어요. 유조선의 위치, 속도, 예상 도착 시간, 위성 추적 데이터를 하루에 3번씩 들여다봤죠. 그리고 채 2주가 안 되는 날 아침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물량, 미국 서부 항만 도착 확인.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도착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극적인 변화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공항이 한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항공유가 항만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전투기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역하고 검수하고 배분하고 수송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주를 기다려서 받은 물량이 이 거대한 위기를 정말 막아낼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군이었어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전부터 연료가 배분됐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아주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묶여있던 전투기 중 몇 대가 엔진을 켰습니다. 활주로에서 엔진 소리가 들린 거예요. 며칠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알았어요. 버틸 수 있다는 걸.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출격률 보고 올라왔습니다. 분석관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현재 30%대입니다. 정상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어제까지 10%도 안 됐던 걸 감안하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추세는 상승 곡선입니다.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배분되면 며칠 내로 50%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30%. 평시 기준으로 보면 처참한 수치죠.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30%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향이 바뀐 거니까요. 떨어지던 것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붕괴가 멈췄다는 뜻이에요. 민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의 결항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멈춰있던 붕괴가 멈춘 거죠. 전날까지 시간 단위로 추가되던 결항 리스트가 그날부터 동결됐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수송으로 위기가 끝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무너지는 걸 멈추게 했습니다. 추락하던 비행기의 고도 하강이 멈추고 아주 미세하게 기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세한 변화가 그 순간에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앉아서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의회 에너지 안보 소위 소속 대표단 한국 도착 확인.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며칠 전 비공식으로 한국행 일정을 잡고 있다던 그 의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간 거였어요. 목적이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에너지 협력 논의입니다. 하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현장 실사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현장 실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이건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도 아니었고 의전도 아니었죠. 확인이었어요. 누가 이 상황을 바꿨는지, 누가 지금 흐름을 쥐고 있는지,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본 데이터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러 간 겁니다. 의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반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직접 가서 보겠다는 건 이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흐름을 정리해봤어요. 전투기가 멈추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대안을 찾아 헤매다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섰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반발하고 분노하고 결국 수락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첫 물량이 도착해서 아주 조금씩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 과정. 우리가 회의실에서 내린 결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물량을 실어보내고 있었죠. 저는 수송 현황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태평양 위에 유조선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선박이 이미 한국을 출발한 상태였죠.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한 뒤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넣어둔 파일 하나를 꺼냈죠.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미국 항공유 조달 전략 보고서. 국방부에 제출했던 공식 문서예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국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생산 능력, 수출 여력, 수송 경로 위험도 우선순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러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판단이 그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어디에도 한국은 없었어요. 단 한 줄도.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혹시 뒤쪽에라도 있나 싶어서요.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에도 부록에도 각주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건 누가 빼먹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넣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도 아니었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예 떠올리지 않은 거예요. 한국은 제 사고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에너지 전략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제 기준이었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브리핑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중요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원칙이 아니라 공기 같은 거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어서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봤어요.
전투기가 멈추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모든 강대국이 탈락하고 결국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선 그 순간부터 한국의 정제기술 4개 정유사의 동시 가동, 정부와 기업의 통합 시스템, 홍해를 뚫겠다는 결단, 그리고 우리가 의리되어 조건을 받아들인 그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제 기준을 부수는 망치질이었습니다. 해링턴 자문관 보고서 수정안 검토 요청 들어왔습니다. 분석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뭔데? 이번 사태 이후 조달 전략 보고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시입니다. 새로운 공급선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기존 기준은 폐기입니다. 원유 생산량 중심 평가 모델은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게 상부 판단이에요. 폐기. 제가 30년 동안 구축한 평가 체계가 통째로 폐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새 프레임워크에 뭘 넣어야 할 것 같습니까? 분석관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원유 생산량은 참고 지표로 내려. 최우선 기준은 정제 능력이야. 고부가가치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이 공급망 안정성이고 위기 시 수송 경로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해상 호위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요. 대응 속도. 위기 발생 시 얼마나 빠르게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정부와 민간의 통합 대응 구조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야. 말하면서 스스로 놀랐어요. 제가 방금 나열한 모든 기준이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것들이었거든요. 기름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연료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거였어요. 길을 가진 나라가 강한 게 아니었죠.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강한 겁니다. 자원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요. 보유가 아니라 전환이었죠. 그걸 이번에 증명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분석관. 네. 한국 섹션을 새로 만들어. 기존 보고서에 없던 거니까 처음부터 구축해야 해. 우선순위는 어디에 놓을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상위.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건 단순히 보고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세계관을 고치는 일이었죠. 분석관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보고서와 새 보고서 요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과거와 미래가 같은 책상 위에 공존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이 나라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름이 끊겨서 공장이 멈추고 국민이 추위에 떨었던 나라. 그 절박함 속에서 자원이 아닌 기술을 선택한 나라. 원유를 사서 그것보다 몇 배 가치 있는 연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50년 동안 쌓아온 나라. 위기 때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전 세계가 포기한 바다를 뚫겠다고 나선 나라.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창 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소리였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예요. 연료가 없어서 뜨지 못하던 전투기가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연료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미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만들었고 길이 막혀서 길을 뚫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힘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가르쳐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